제가 대학교 때부터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왔는지 플레이리스트로 만들던 영상들이 있었는데 제가 창업이 망한 이야기까지 올리고 한동안 후속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야후에서 있었던 7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야후 본사 건물이고요. 야후는 매해 10월에 옥토버 페스트라는 행사를 하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맥주 머그잔을 하나씩 줘요. 7년 있으면서 저 역시 7개를 받았고 여전히 집에 기념품처럼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업 망했을 때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인사이더 스쿱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한 달에 29.99불에 최대 1000명의 사용자까지 성장을 시켰는데 공동 창업자들 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하면서 결국 저는 그만두고 원래 제가 처음에 조인했던 와이즈넛이라는 회사를 사들인 룩스마트라는 곳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돌아가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룩스마트가 검색 디비전을 없애버리겠다 공표를 하고 6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그 안에 알아서들 다음 잡을 찾아가라 라고 노티스를 줬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갑자기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 영어 공부도 하면서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력서도 한번 다시 작성해보고 데이터 스트럭처, 알고리즘, 그리고 브레인 티저, 퀴즈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닥치는 대로 이력서 내면서 연습을 해봤어요. 야후 핫잡이라는 데랑도 인터뷰해보고 요거는 잘 안됐는데 이게 한 만큼 느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다 제출했는데 이때 구글이 막 뜨기 시작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나중에 늦게 제가 야후에 들어간 다음에 연락을 받았어요. 야후에 넣고 이게 잘 돼가지고 오퍼 받고 2004년 2월에 야후에 조인을 했고요. 이때 야후는 처음으로 검색 엔진을 직접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 개의 회사를 인수한 상황이었어요. 잉크토미와 알타비스타라는 회사였고 이 중에 잉크토미를 중심으로 검색 엔진을 직접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조인했던 야후 팀은 정확하게는 잉크토미 사람들이 와서 주축으로 만든 팀이었어요. 7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죠. 둘째가 태어났고 영주권 받으면서 신분이 안정됐고요. 제가 디렉터까지 승진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고 집을 사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또 이때 좋았던 점은 4명의 매니저랑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서로 다른 강점과 장점을 가진 분들이었고 다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어요. 처음에 같이 일을 했던 매니저는 용동이라는 분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니저이고요.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차이나에서 제너럴 매니저로 계시고 두 번째 가장 오래 일을 했던 이분은 앤드류라는 친구인데 개발자로 일을 하신 분들이면 포스트그라스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아실 거예요. 포스트그라스 SQL을 만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UC 버클리 나왔고 기술적으로 배울 게 굉장히 많았고요. 리더로서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같이 일했던 이분은 남이라고 베트남계 미국인인데 포투피플로 미국에 왔고요. 태평양을 떠돌다가 구출돼서 미국에 난민 형태로 이민을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멘탈이 강했어요. 웬만해가지고는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저 같으면 굉장히 화나고 스트레스 받을 상황에서도 웃고 농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인스타그램의 CTO로 있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멘탈이 강한 분이었고요. 저랑 마지막에 일했던 이분은 1한계 미국인이었는데 알타비스타에서 R&D 쪽으로 오래 일을 하셨던 분이었고요. 이렇게 좋은 매니저들과 일을 하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 전까지는 매니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갖고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매니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굳혔고요. 특히 제가 처음에 같이 일했던 이 용동이라는 분으로부터 배웠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옳은 결정, 틀리지 않는 결정,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하려고 시간 끌지 말고 짧게 밀도 있게 고민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라. 이런 가르침을 이분으로부터 받았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리더가 꼭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맞는 결정을 내리려고 시간을 끌게 되고요.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옳은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옳은 결정을 내린다는 미명 뒤에 숨으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틀리더라도 명확하게 결정하는 거, 또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야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엉뚱하게 움직이지 않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뛰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가 잘 안 됐다. 그런 경우에는 모두가 한 방향으로 뛰었기 때문에 복귀하기가 쉽고 거기서 깨달은 거를 바탕으로 방향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이게 기업 자문을 할 때 창업자나 대표님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옳은 결정, 틀리지 않는 결정,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결정하려고 시간 질질 끌지 말고 틀리더라도 명확하게 결정하고 결정이 잘못됐다는 게 분명해지면 결정을 바꿔라. 두 번째는 외유내강이에요. 저는 그전까지 부드러움과 단호함은 리더가 동시에 갖기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이야말로 말을 걸기가 굉장히 편한 부드러운 분이었지만 결정을 내리거나 어려운 대화를 할 때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모습을 이분으로부터 처음 봤고요. 다음으로는 같이 일했던 매니저들 이외에도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적어도 처음 4년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인적 자산이 되더라는 거죠. 좋은 평판의 힘 무시하시면 안 돼요. 커리어 초반에는 좋은 평판이 왜 중요한지 알기 힘든데 좋은 평판이 잡혀야지 커리어 후반기에 지인 추천 형태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커리어 후반이 되면 레퍼런스 체크를 꼭 하게 되는데 레퍼런스 체크에서 안 걸리게 되죠. 좋은 평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안식년 가졌던 이야기 할 때 더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기술적인 전문성에 목매달면서 일하지 않고 내가 맡은 일을 어떻게 하면 임팩트를 낼까 조금 더 결과지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특히 한국에서 삼성전자 다닐 때는 기술적인 전문성이 내 커리어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뜨는 기술, 새로 나온 기술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 하려고 조바심 내고 불안감을 가지면서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창업한 다음부터 이런 마인드셋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죠. 뭐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무엇을 성취해 봤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자신감을 바탕으로 필요한 게 생기면 언제든지 학습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을 해보고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처음 4년 동안 매해 승진했고 결국 디렉터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팀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는 경험을 했어요. 채용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평가를 하고 때로는 안 맞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해고라는 거를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고속 성장하는 작은 스타트업 다닐 때 큰 도움이 됐고요. 지금 제가 창업자 대표님들에게 자문을 할 때 이때 경험했던 것들이 큰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제가 배웠던 거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려운 대화와 해고인데 야후가 구글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2008년부터 야후가 대량 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2008년에만 두 번에 걸쳐 각각 1000명 이상씩 해고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저도 본의 아니게 제가 맡고 있는 팀의 구성원들을 해고하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맡고 있던 팀이 작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당연히 기대만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해고했죠. 하지만 제가 잘못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려운 대화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피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그런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고 대상이 됐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 굉장한 반발이 있더라는 거죠. 왜 갑자기 나냐 그런 형태로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어려운 대화를 잘해야겠다.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선의를 바탕으로
미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고요. 이때부터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그 책에서 배운 내용들을 회사에서 적용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공부로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접 경험이 참 중요하구나. 결국 뭐냐면 처음에 좀 실수를 해봐야 돼요. 해고로 고생하면서 어려운 대화를 내가 미리 왜 안 했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어려운 대화도 처음부터 잘하지 못한다고요. 실수하면서 나름대로 잘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고, 결국 이런 직접 체험을 통한 작은 실수나 실패가 꼭 성장에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결국 제가 깨달은 건 뭐였냐면 어려운 대화를 하는 능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개발이 되는 스킬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어떤 책들인지 뒤에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야후에서 리더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읽었던 첫 번째 책은 First Break All the Rules라는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읽었던 게 The Five Dysfunctions of a Team이라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읽었던 두 권의 책이 어려운 대화를 할 때 큰 도움이 됐는데 첫 번째 책은 Crucial Conversations라는 책이에요. 한글로 번역이 된 번역판의 제목은 결정적 순간의 대화라는 책이고요. 자매책이 있는데 Crucial Confrontations라는 거고 한글판의 제목은 결정적 순간의 대면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책 강추하고요. 만일 여러분이 두 권 다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Crucial Conversations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냥 읽은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적용을 해가면서 읽었고 제가 갖고 있던 필요나 고통이 컸기 때문에 굉장한 도움이 됐더라는 거예요. 야후에서 마지막 3년은 정말 재미없었는데 받는 게 커지다 보니 또 타이틀이 좀 올라가다 보니 열량한 자존심 등등으로 바깥의 기회를 잡지 못했었어요. 이때 깨달은 건 뭐냐면 성장이 멈추니까 일단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모두가 정치적이 되는구나. 결국 내가 크려면 남이 갖고 있는 거를 뺏어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이 있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안식년 가지면서 뒤돌아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잃고 그러다 보니 상처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생긴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꼭 이게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보다는 그 경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어떤 걸 배웠느냐? 정치적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팀에게 제가 뭔가 요청을 했을 때 그 팀이 노우라고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그 팀이 저에게 뭔가 요청을 했을 때 저도 노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많이 생겼는데 노우라는 말을 듣고 하는 게 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어요. 해줄 수 없는 거를 마지못해 yes라고 하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no라고 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가 편하지 않은데 이런 정치적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게 조금 더 편하게 내성이 생겼고요. 그 다음으로 배운 거는 그 뒤로 정말 큰 도움이 됐는데 내 앞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다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문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들이고 또 문제를 해결해도 더 빠른 속도로 문제들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과 행복하게 공존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짓도 없구나. 그거를 깨달았고 기왕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 중요한 것 위주로 해결을 하자. 중요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넘기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지금 가족과 저녁을 먹거나 무슨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스트레스들과 대화하는 훈련을 했었어요. 약간 미친 사람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스트레스에게 나 이제부터 가족들하고 밥 먹어야 되니까 좀만 기다려라. 나 밥 먹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 한번 써보세요. 생각보다 조금만 훈련이 되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좋았던 점은 앞에서 시작했던 아쉬운 행동,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전달하는 훈련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케이스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항상 다 잘 된 거는 절대 아니죠. 다시 한번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거, 시간이 걸린다는 거,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대화라는 것도 잘 못해서 실수해보고 고생해보고 더 잘하는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걸로 보여져요. 억지로 버티다가 2011년 3월에 보너스 받고 2주 노티스 주고 4월에 퇴사를 했고요. 그때 저희 팀원들이 환송회를 열어줬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 팀원들 한 명과 1대1로 다 사진 찍고 앨범 만들어서 나중에 선물 받았고요. 지금도 그때 팀원들에게는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야후 7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았던 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승진하면서 연봉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생기고 집을 샀고 미국에 온 지 6년 만에 영주권 받으면서 신분이 안정이 됐고요. 둘째가 태어나면서 4명의 가족이 되면서 우리 가족이 조금 더 완성됐다, 완전체가 됐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다음으로 좋았던 점은 좋은 매니저들과 일을 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좋은 리더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리더십 트랙으로 진심으로 들어갔던 거, 그리고 좋은 동료들과 일을 하면서 인적 자산이 커졌고 그 안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했기 때문에 커리어 후반기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이야기는 나중에 안식년 이야기할 때 더 해볼게요. 리더십으로 들어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해봤죠.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을 뽑을지 말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오퍼를 어떻게 줘야 되고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유가 뭘까 호기심을 가지고 어려운 대화를 빨리 하는 거 실수하면서 그런 기술을 배웠고요. 또 모든 사람이 피드백을 통해서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안 맞는 것 같은 사람과 어떻게 서로에게 윈윈이 되게 헤어질 거냐. 해고 역시 실수하면서 시간을 두고 더 잘하게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전체 사이클을 경험해 봤던 거. 이게 지금 제가 자문 역할을 하거나 혹은 개인 커리어 코칭을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경험들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3년은 억지로 버티면서 생각지 못했던 상처들이 생겼고 내 앞에 있던 많은 기회들을 자신감 부족으로 잡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들이 있었죠. 어떤 상처가 있었고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는 다음번 영상에서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